최근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돈이 부족해서 백신을 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선급금 예산은 1,700억 원, 이 중에서 절반인 850억 원은 세계 백신 공급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구하는 데 사용했고 850억 원이 남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머지 850억 원으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백신 개발을 완성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 세계 백신 가격을 보면 우선 코로나 예방 효과가 90%이지만 영하 70에서 80도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의 백신은 1회분이 19.5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어서 최근 화이자보다 뛰어난 94.5%의 예방 효과에 영하 20도에서 30일이나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힌 모더나의 백신은 이보다 더 비싼 37달러입니다. 즉 한국 정부도 모더나의 백신 2천만 회분을 구입하면 8천억 원이 넘고 1인당 2회씩 접종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1조 6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850억 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가격은 4달러에 불과합니다. 2천만 회 분량을 구입하게 되면 840억 원 정도로 한국의 예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또 국내 일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구매하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예방 효과가 너무 낮다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0%,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5%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효과는 7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과연 사실일까요? AP통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2만 4천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두 가지 투여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한데 피실험자에게 2회 접종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과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다. 이 중 2회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62%의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한 방식에서는 예방 효과가 90%까지 올라갔다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구매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이 두 가지 방식의 평균 수치인 70.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대 공동연구팀은 62%의 예방효과를 보인 투여 방식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예방효과 90%를 기록한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만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첫 접종 때 백신 1회 투약분의 절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도 대폭 낮아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대학교 공동개발팀에서 시험을 이끈 수석 조사관 앤드류 폴라드는 90% 효과를 낸 방식을 활용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또한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우려되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과는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업용 냉장고 온도인 2도에서 8도에서도 저장 및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두 백신이 보관 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 때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전 물질인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하는 신기술로 백신을 생산하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만든 백신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사용된 방식입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은 매우 뛰어나다. 내년 최대 30억 회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바로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백신 공장 안동 에라우스에서 위탁 생산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물량을 공급받은 것은 기정사실이 됐고 대한민국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미 국제 백신 협약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해서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 계약금을 납부했고 어떤 백신을 선택할지에 대해 계속 코백스 퍼실리티와 협의하고 있다. 개별 기업과 접촉을 통해 2천만 명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두고 여러 회사들과 구매 조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 예상으로는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충분히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12월 초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협상 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할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국민께 설명드리겠다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신종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평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 인증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해 설립된 국제 프로젝트로 WHO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그리고 감염병 혁신 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개가 넘는 국가들이 코백스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로 백신이 공급될 예정인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백신의 품질 평가자로 선정됐습니다. 식약처는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백신 심사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급속도로 번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억 원씩 현금 가방을 들고 생산 공장 앞을 찾는 중개업자도 있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마스크 구입 광크라는 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대란을 순식간에 잠재운 주인공은 바로 식약처. 마스크 생산 공장이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마스크가 일부 중개업자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공평하고 적절한 가격에 공급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감독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 아래 수출을 금지시키고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로 유통시켰고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해결하기 위해 오브제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마스크 대란은 완전히 종식됐고 어느덧 마스크가 필요한 국가에 대량 수출까지 해주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식약처의 활약에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시원하게 해결한 한국 정부와 식약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까지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 미국의 CNN과 워싱턴 포스트, 독일의 슈피겔, 프랑스의 르몽드,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도 일제히 한국 정부와 식약처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식약처가 WHO 백신 평가자로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WHO 사무총장의 한국인 이종욱 씨였다면 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될 코로나 팬데믹에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WHO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매일 코로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몇 번을 참았다. 하지만 만약 WHO 사무총장의 한국인 이종욱 씨였다면 지금 상황은 아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종욱의 신속성과 전문성, 조정 능력, 지도력에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WHO 사무총장으로 지낸 한국인 이종욱 씨는 총장으로 지내던 기간 동안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건 무조건 24시간 내에 WHO에 알리도록 국제보건규칙을 정비했고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각국의 우수한 인력으로 드림팀을 만들어 현장에 보내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WHO 관련 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응하는 전략보건운영센터 상황실도 만들었는데요. 이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WHO는 상황실 이름을 이종욱 씨의 이니셜을 따서 JW 센터로 바꿨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 총장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문제가 생기면 드림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가 100에서 300명 이내일 때 역학 자료를 수집해 각국에 전파하고 입국을 막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일본 대사관에서 갑자기 한국 기자들을 불러서 안심하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는데 반대로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일본의 대법원 판례까지 정확하게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우선 일본 당국은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낼 일이 있으며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선 이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바이든이 등장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본에서 왜 현재 극비리에 다급하게 한국 관련한 일들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와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당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트럼프의 목리 때문에 제대로 된 정권 이양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검표를 요구한
조지아 주에서도 결국엔 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선은 꿈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당장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미국은 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브렛 차관보도 자신의 자리를 걸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말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혼란을 일본에서 놓치지 않는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 다시 한번 논란이 됩니다. 트럼프는 현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거의 없으며 코로나 방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때문에 손과 발이 묶여 있으니 결국 이는 외교 무대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공석이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미국의 말을 가장 잘 수용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런 틈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일본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오래전부터 가장 극렬하게 반대해오며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 한국이기 때문인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출 전후 과정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연내에 결정을 마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자단까지 불러서 모니터링을 제공할 테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주변국이 실제 모니터링에 어떻게 관여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방침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정화한 처리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이나 2020년 여름께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의 이러한 이야기는 사전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두리뭉실한 궤변에 가깝지 않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구남도에서 유네스코 등록 과정에 한국에는 강제징용 관련 내용을 싣겠다고 구두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번 오염수를 방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염수는 방출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담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민들도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게 자신 있으면 한번 마셔봐라 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사관 직원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바다 방류 결정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는 조만간 결정되리라 생각한다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연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에 자신들이 미리 확정을 해서 번복 안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바이든을 의식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출 시기를 연내로 결정하기로 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정반대로 친환경 정책을 구사하며 원전 관련한 사안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점을 연계해서 한국에서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낭패입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외교적으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미국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당장 하와이부터 미서부 알래스카 연안이 오염수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큰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 중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동시에 바이든이 등장하기 이전에 오염수 방출 시기를 결정 짓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알면 극대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만 일본은 트럼프 정부 때 결정된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겠죠. 한편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국민들에게 절대 자신들은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만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판례를 예시로 들면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관계자는 오염수를 정화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트리티움은 제거할 수 없지만 방사선 영향이 과학적으로 안전한 기준 이하일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도 마련했다며 우리도 일본 국민이 있고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해로운 방법을 택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네티즌들은 지난 일본 법원에 후쿠시마 오염토 판례를 정확하게 끄집어냈습니다. 2019년 말에 후쿠시마 농부 8명은 일본 대법원에 정부가 오염토를 자신의 농지에 갖다 놨으며 방치하고 있으니 이를 치워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냥 구청에 전화하면 직원들이 와서 치워줄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일본 당국은 2012년부터 해양 오염토를 방치하다 2019년에 드디어 해당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NHK는 판결 결과를 전했는데 해당 오염토는 장기간 농지에 방치되어 있으니 농부의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농장에 장기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토가 방치된 것도 억울한데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낸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당국이 자국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한 것이 그런 수준인데 과연 주변국으로
늘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겠냐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원전 오염수를 배출 중이라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방류 전 주변국 동의를 얻지 않으면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자 위반되지 않는다며 국제 관행상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궤변에 가까운 말인데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월성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와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무작정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국의 네티즌들은 최대한 해산물을 많이 먹어둬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가 모두 오염되겠지만 특히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일본의 수산물까지 수입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 내에 원산지를 속인 많은 일본의 수산물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해산물을 잡은 곳이 아니라 출하지로 원산지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일본 국내 배송을 통해서 해산물을 옮겨 출하하거나 어획한 수산물을 실은 배를 다른 항구로 정박하면 원산지가 바뀝니다. 따라서 한국은 알게 모르게 오염된 수산물 위협이 있게 되며 해산물 섭취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미국의 친환경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곧바로 액션에 들어간다는 논의가 있으며 그 전에 주변국들이 동시다발로 미국과 연합해서 이러한 일을 막기 전에 일본 내부에서 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이나 중국 등 최대한 태평양 연안국만이라도 동시에 오염수 배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직격탄을 맞을 제주의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태평양 주변국들이 모두 영향을 받기